안녕하십니까. 며칠 후가 되면 맞이하게 되는 제49회 제헌절에 앞서서 법치주의의 뜻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이것이 우리들의 준법 정신의 확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로 신나고 재미있는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로서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비뚤어진 법 현실과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좀 전근대적이라고 할까요? 전근대적인 법의식을 짚어서 반성을 해본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법치주의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국내외의 빠른 여건 변화를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치와 준법의 필요성 내지 유용성,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이득이 되고 편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 오늘 그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단일민족인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면서 오늘날까지도 인간 신뢰에 의한 소위 인본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다리를 건너면은 사돈네 팔촌쯤은 되게 되고 또 씨족적인 개념을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까지 동원을 해서 무슨 배타적인 집단을 구성하고는 분쟁이 생기거나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이것을 법에 따라서 법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연의 줄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논에다가 물을 대는데 물을 대다가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면은 동네 최연장자인 그 수염이 하얗신 그 할아버지 같은 분한테 찾아가서 그런 그 어른께 여쭈어서 해결을 한 일도 있었고 또 요즘도 직장에서 동료끼리 뭐 이래저래 다툰 경우에는 그 직장 상사께 좀 주선을 부탁해 가지고 화해수를 한 잔 먹고 그 관계를 잘 정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분쟁 해결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그 해결 방식이 무원칙한 온정주의 내지는 지나친 연고주의나 심지어는 이기주의로 발전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또 앞으로는 그 국경이 점점 무의미해지면서 모두들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온정적인 해결 방법은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실효성도 점점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점차 계약 사회로 이행하게 되고 법의 지배가 결국 국가의 통치나 정부의 행정은 물론이고 기업 경영의 중심 원칙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법의 지배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식자들이 바로 미국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말이 영어로는 rule of law라는 말이고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애당초부터 복합민족 국가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법과 계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여러 민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이태리 이민 그룹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 관념이 또 그 독일 이민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 도덕 기준과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또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관습이 또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그 관습과 이것이 안 맞다가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찍부터 그야말로 계약 사회로 이행을 했고 또 법치주의가 확립이 됐던 겁니다. 또 우리 못지않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근대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개 학교 때 배우셨지만은 그 계몽 사상을 통해서 인지를 개발을 하고 또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신분 사회에서 계약 사회로 알찬 이행을 경험을 했고 그 결과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등의 전 근대적인 기준은 그 사람네들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현재 뭐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다, 12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한 커진 경제 규모에 걸맞는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을 배웠다거나 또는 서양 사회가 거쳤던 여러 가지 사상적인 성숙 과정을 거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사회에서의 법 현실과 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통용이 되는 법 의식은 아직도 비합리적인 데가 많고 또 전근대적인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선 법은 좀 억압적이고 규제적인 데다가 그 법 집행하는 각종 기관들이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면 더 좋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률 외적으로 그냥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보고는 그러고도 일이 안 돼서 극도로 이제 그 사태가 악화돼 가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정도가 돼야 그때 비로소 이제 법을 따지고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법이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이 좀 과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잠깐 한국과 일본의 1995년도의 통계 한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약 8.5명 정도가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당하는 율이 형사고소를 의미합니다마는 인구 10만 명당 8.5명이 형사고소를
당하는 그런 비율의 통계가 있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058명이 형사 고소를 당해서 무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125배의 형사 고소율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 무고라고 하는 것은 그 엉터리 없는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그 특히 남을 무고하는 그러한 고소 사건은 일본의 경우에 10만 명당 한 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997건 정도의 수치를 보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검사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30건 정도의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검사 한 사람이 한 달에 350건 이상의 사건을, 그러니까 일요일도 없이 놀지 않고 하루에 한 건 이상을 자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법을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법을 이와 같이 남용 내지는 오용하는 비뚤어진 국민의 법의식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에도 국민들이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그 의식 구조를 갖게 됐느냐 하는 그 배경은 이해할 만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식민지 시대에 일제가 강압적인 통치 수단으로 법을 악용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사 독재 시절에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명함을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법 제정 과정을 보면은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방향을 반영하거나 혹은 정권 유지를 위한 입법을 계속했기 때문에 법이 국민과 사이에서 그 괴리가 너무 컸었고, 또 대개 정통성이 없는 정부의 그 법 집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얽어매는 통치 수단으로 보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이고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법을 하나 만드는 경우에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채 주로 여론이나 정치 논리에 밀려서 그냥 굉장히 수준 높은 입법을 해놓고는 나중에 감당을 못하니까 법을 해석해서 적용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사문화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그걸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정부가 당황해서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는데 대응해가지고 즉흥적인 단편적인 단속만을 되풀이해왔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런 단속에 걸려든 사람은 자기의 위법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또 정치권에 밉게 보여서 걸려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개 그러한 내용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요즘에 무슨 경쟁력을 강화하려면은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관계 법 조문을 많이 고치기도 했지만은
법문을 고쳐보았자 공무원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처음에는 그런 대세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완화된 법규 아래에서 무슨 사고라도 한번 펑 터지고 나면은 오히려 그것 봐라 이런 식의 강경론이 우세해져서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거나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반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컨대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입법이나 혹은 법 적용을 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은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 됐고 정부의 통치 내지 규제 수단으로서의 법만 있어 왔기 때문에 법이 결국은 국가 사회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것이 걸려대고 방해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따라서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적에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이 같은 왜곡된 법 현실과 잘못된 국민의 법의식을 바로잡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그 제 첫째 명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통치권자는 법에 의해서 법대로 다스리는 대신에 인치 중심의 국정을 운영했고 또 정부기관들이 법을 제멋대로 집행하는 태도는 여전히 남아서 국민을 깊이 실망과 혼란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또 법으로 다스릴 문제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문제를 구별을 잘 못하고 통치 권력의 핵심부를 건드리는 그런 상당히 민감한 중대 사안이 터지게 되면은 그런 때는 법치와 정치가 서로 거꾸로 적용이 되는 것을 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 독재 정부 이래로 이런 중대한 미묘한 사안이 터질 때에 법치와 정치를 거꾸로 적용해가면서 정권 안보를 도모해온 그런 과거 수법이 아직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법적인 사고방식, 법적인 사고와 정치적인 사고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법이 이루어내야 하는 그 법의 근본 목표가 정의의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이루어내야 할 정의는 이것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또 반대로 정치적으로 달성해야 할 어떤 타협이라든가 유연성 이런 것은 법적 사고의 틀 속에서 그대로 굳어버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한보 사태, 김현철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사건 처리하는 과정을 잘 보면은 법치와 정치의 역할이 뒤바뀌어 버린 그런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검찰은 정치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다 국정감사다 국정조사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수사적 성격의 조사를 하는 그런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검찰은 정치적인 곤경을 잘 모면해갔고 또 정치권은 검찰이 휘두르는 소위 사법의 칼날을 잘 피할 수가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정권과 함께 편리하게 더불어 살아왔던 것이
오늘날까지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법의 무시, 또 법의 왜곡 또는 편의적 집행에 익숙한 국민들은 사법당국을 불신하고 정치권의 무능을 지탄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골치 아프고 딱딱하고 또 얽어매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는 불신을 넘어서 적대감까지 갖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물질적 성장에 걸맞게 사회 각계의 정신적 지도 관리의 틀 혹은 그런 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결과 정당이라든가 법조라든가 언론 같은 것이 몹시 낙후가 돼서 법에 대한 불신감을 더 필요 이상으로 부채질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국민, 특히 정치권이나 관료, 기업들도 법의 중요성 또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법률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가도 판검사, 변호사 죄다 털어서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져 가지고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사후 구제적으로 뒤치다꺼리만 해왔을 뿐 사회가 굉장히 앞서서 발전하는데 그에 맞추어서 전진적이고 예방적이고 창의적이고 선도적 기능을 담당해 볼 기회도 없었고 또 능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정계, 재계 지도자들의 법 경시의 생각, 또 국민의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원시적인 감정 대응, 또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놀랍게 눈에 띄는 상당한 국수주의적인 생각, 또는 일반적인 미숙한 법의식, 이런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국가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법의 우선순위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은요, 기업도 처음부터 법률가를 자기네 장단기 무슨 계획 수립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국내외 법적 환경에 따른 대비를 미리부터 해야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경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일이 그르쳐진 다음에 다급하게 변호사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무슨 마술사나 되는 것처럼 대단한 해결책을 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 예로 해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러 나갈 때 물론 기업에서는 마케팅을 전공하는 그런 사원을 파견을 하겠습니다만은 법률가도 참여시켜서 진출 대상국의 법적 환경을 좀 같이 조사해보는 기업은 제가 들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 복잡한 남의 나라 법과 제도를 다 한꺼번에 조사 연구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자기네가 물건을 수출한다 할 적에는 그 수출 상품과 관련해서 혹시 요새 말하는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이런 것들 침해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또 상품을 수출했다가 그 장난감인데 아이들이 가져놀다 그 나라에서 어린아이가 다쳤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 제도가 그 나라에 어떻게 돼 있나, 또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보험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방비를 하는데 그러한 책임보험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또 여러 가지 그래저래 안 돼서 재판을 하게 되고 무슨 중재를 하게 될 때 그 나라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게 어떻게 잘 돼 있나, 이런 몇 가지 기초조사는 병행해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장 진출 전략을 짜야 이것이 비로소 건실하고 현실적 의미를 갖는 전략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를 별로 못 봤습니다. 또 민주국가에서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정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절충을 해가지고
국민적인 합의를 토대로 제정돼야 되는 것이지 집권자의 정치적인 필요 또는 담당 공무원의 탁상 공론 또는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뭐 여론이랍시고 들이미는 그런 것에 밀려서 일방적으로 국회 통과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은 사실은 그 반대 그 진지하고 충분한 토론과 타협이라든가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결여돼서 그렇게 제정된 법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우가 거의 없죠. 또 이제는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 부처에서 법률 소양도 없는 공무원이 그냥 초안을 해가지고 이걸 무슨 당정협의다 하는 것을 거친 다음에 다수당이니까 그쪽 국회의원이 손드는 대로 그냥 검토도 제대로 안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것도 지양돼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시행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정책 집행 부처에다가 일정한 범위의 그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법률 하나하나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법률 자체에는 무슨 거창한 입법 취지 또는 무슨 용어의 정리, 무슨 기타 아주 듣기 좋은 선언적인 규정을 잔뜩 늘어놓고는 막상 중요한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건들은 전부 그것보다 하위 법규, 대통령령, 뭐 부령, 뭐 기타 조례 이런 것으로 다 미루어버리는 지나친 위임미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무슨 하위 규범에다가 국민의 권리나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사항을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세법규 같은 것을 보시거나 각종 잡다한 행정법규 같은 것을 보시면은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국회의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입법권의 침해 내지는 포기인 동시에 행정 편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국회는 사실 법 제정 시부터 그 법률 그 자체에서 좀 더 자세한 규정을 두어서 행정권의 남용을 견제해야 됩니다. 또 요즘은 법률을 그 입법을 하는데 그냥 한번 국회에서 금방 통과시킨 법률인데 한 해에 2번, 3번, 4번씩 금세금세 개정을 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조령모계식 입법 행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요 법률에 전혀 지식이 없는 그런 뭐 담당 공무원이 뭐 좋게 말해서는 일본에 비슷한 법률이 있으면 그것을 적당히 베껴서 그걸 정부 안이라고 내놓으면은 그걸 국회에서 또 행정부 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좀 전문가를 시켜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그냥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에 통과시켜놓고 보니까 잘못이 눈에 띄니까 금방 도로 고치자 그러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행태는 마치 집을 지을 때 우선 되는 대로 공사를 해놓고 준공한 다음 날부터 날마다 하자보수를 계속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후진성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서부터 몇 가지 좀 검토를 해보면은 우선 헌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9번이나 이것이 뜯어 고쳐져 가지고 누대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역대 통치자가 헌법을 준수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또 아직도 무슨 정치적인 위기나 교착 상태가 생겨나면은 마치 모든 그 원인이 헌법에서 시작된다는 듯이 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등 뭐 이래가면서 얘기들을 진전을 시킵니다. 이러한 발상도 역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 통치자의 몸집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재단할 수 있는 옷 정도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또
형법은 어떻습니까? 형법. 사실 죄를 져도요, 형법의 적용을 안 받는 치유의 법권층이 있는가 하면은 정권 유지상 단죄해야 할 경우에는 무리한 확대 해석을 해서라도 유죄로 법 적용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형사특별법을 제정해서 법 체계를 혼란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와 형사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절차법으로서 이것이 인권 옹호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온 수십 년의 관행이 말하듯이 정권 유지와 인권 탄압의 도구로 봉사를 해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 행정법은 어쩌면 그렇게 항상 규제 일변도로 국민을 시시콜콜하게 얽어매서 못살게 굴고 당대 정권의 무리한 정책 집행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 노동법과 환경법 같은 것은 제 경험으로도 과거에 군화에 짓밟혀서 숨도 못 쉬었고 가장 깊이 대상이어서 전문가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한 법 분야입니다. 저희들 때에도 아무도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동법은 건국 초기에 미 군정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을 해가지고 노사 간에 아무도 이것을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지를 않다가 경제성장 제1주의의 미명하에 박정권 하에 와가지고는 혹독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심지어 외국 투자 기업에는 노조를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는 이것을 갖다가 전 세계에다 대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인이라고 널리 선전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좌왕우왕하고 실수를 많이 한 것은 그동안 이 분야를 철저히 탄압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아니한 데에도 그 먼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법 같은 것도 온갖 천대를 받다가 공다툼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선진국의 앞선 제도를 모방을 해서 너무나 높은 수준의 입법을 해놓고는 우리의 법의식이나 공장 주인 이런 사람들 법의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지켜지지가 않는 대표적인 법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가치하고 경제가치의 대립 속에서 경제 성장만 앞내세우는 정부의 무정견이라든가 국민의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환경법이 제대로 지금도 집행도 되지도 못하고 저는 후손에게 우리가 과연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제 WTO 체제 하에서 나라마다 관세 장벽 같은 것을 많이 완화를 하니까는 무역 거래는 대폭 증가를 하고 또 해외 투자 경제 협력을 위한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유로워져서 국경은 거의 그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 정보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시간과 거리의 간격은 물론이고 지역적 차이점 한계 같은 것이 다 극복이 되는 지구촌이 돼버렸습니다. 법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서 세계화 그리고 통일화의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법이 오히려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WTO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된 통상규범, 통상법의 좋은 예고 또 국제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에 적용되는 계약 또 법규범 이런 것들도 거래의 신속 정확한 체결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필요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점차 이게 정형화되고 보편화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세계화를 많은 사람이 떠들지만은 세계화의 근본 바탕 그리고 그 출발점은 법치주의의 확립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틀 속에서 그들이 자유로 벌릴 수 있는 활동의 범위,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을 미리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하는 규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그 성과를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이러한 기능은 외국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은 내외국인을 차별함이 없이 적용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손으로 만든 국내법이 지구촌에 있는 다른 상대 국가의 법과 호혜 평등을 유지해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절차적으로도 투명해야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는 우리 국민 사이에서 서로 납득이 되고 불평 없이 수긍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법 이외에 무엇을 기본 틀로 삼아서 상호 거래를 하고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생존을 걸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세계 무대에서는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뇌물도, 정부의 특혜도 없고 오로지 법의 지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데 중심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으로 평화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 세계 평화를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무력으로 평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잠시는 되겠죠. 조용하고 평화가 오겠죠. 그러나 길게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국내적으로도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이룩해내는 그 수단, 그것을 유지하는 수단은 아무리 여러분이 성에 안 차고 뭐 약한 것 같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이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은 이와 같이 개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틀, 운동장, 이것을 제공하고, 또 거기서 그 틀 속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뛰어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경기 규칙을 제공을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질서 유지나 평화 유지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은 국내에서나 국제사회에서 꼭 필요한 평화 유지 수단인 동시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번영의 기본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원래 고전적인 법치주의는 절대권을 가진 군주의 전제 정치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법률로다가 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좀 규제하고 또 방만하고 자의적인 정부 운영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 그 목적으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같은 뜻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법치주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 시대에는 주로 민간 주도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무한대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들의 활동 무대를 틀지어주고 그 무대에서 경쟁한 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기 규칙을 제공하게 됩니다. WTO 시대에는 정치적 편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과 계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은 법치주의만이 더디고 성에 안 차는 것 같아도 고효율, 저비용,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의 확대를 보장해주는 궁극적인 국가 운영의 원칙임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만이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가 항구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강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재미없는 주제이긴 하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몇 분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신데 앞에 계신 분. 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법을 어겨도 죄책감보다는 죄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가진 좀 뒤떨어진 그 법에 대한 인식, 법의식 이런 것을 꾸준히 고쳐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통한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올림픽대로를 차가 여러 대가 동시에 달리다가 단속하는 경찰관이 어느 차를 딱 잡았는데 모두 지금 과속을 해서 가는데 자기만 잡혔거든요. 그러면은 왜 나만 잡느냐? 봐라, 다른 사람들도 죄다 과속을 해서 가는데 왜 나만 잡느냐? 재수 없이 걸렸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우선 대둡니다.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또 그런데 도둑놈이 담을 넘어와서 여러 놈이 도둑질을 해서 갔는데 그 도둑놈 중에서 하나만 잡혔을 때 그 도둑놈이 그 조사하는 경찰관이나 검사 앞에 가서 우리 여럿이 도둑질을 했는데 왜 나만 잡았느냐? 재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물론 우리가 가진 법률이나 제도나 또는 그러한 제도의 운영, 법의 해석, 집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부지불식간에 그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무슨 운동을 하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꾸준히 고쳐가고 또 다른 면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해석하고 했던 그러한 제도적인 운영적인 측면의 개선과 함께 그렇게 양쪽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네, 앞에 계신 분. 똑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처벌이 다른 것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와 대단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역시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피부에 제일 많이 와닿는 그런 문제점이죠. 그런데 그것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역시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삐뚤어진 법 제정, 법 해석, 법 적용, 법 집행 현실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다루고 집행하는 기관들 이런 기관들의 의식이 제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갈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그와 같이 베풀어 놓고 잘잘못을 가려주고 국민이 법적으로 곤란을 경우에 당했을 적에 그것을 이제 국가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국가의 법률 서비스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못 미쳐서 부당하게 처벌을 받거나
부당하게 또는 처벌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역시 또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법률 구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그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면이 조금은 풀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장님께서는 미래 법조인이 될 법 교육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말씀은 법과대학에서 제공하는 법학 교육의 개선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시험 제도의 개선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그 합격자들의 훈련, 연수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그 연관을 맺어가지고 다 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법률 지식을 잘 가르치는 면도 중요하지만은 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그 중심 인물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인성 교육에 굉장히 똑같은 비중으로 중점을 두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에서 그 학생들과 접촉을 하면서 늘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오늘 그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피차 법치주의 확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